2024년 말 동유럽 전장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하늘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치명적인 화염구름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의 긴급히 지원을 요청한 현대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들은 평범한 무기가 아닙니다. 발사될 때마다 그것은 모스크바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4년 11월 20일 전 세계는 중요한 사건 앞에 숨을 죽였습니다. 이전에 러시아 영토에서 침범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목표들이 스톰 섀도우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지휘관들과 전략적 군사기지들은 정확하게 밀리미터 단위로 타격을 받았으며 시부터 마르티노까지의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르며 크렘린이 자랑했던 단단한 방어선에 치명적인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전투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었으며 각 미사일 발사는 동유럽에서 권력의 지도를 새로 그려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담한 조치들이 전쟁을 끝내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미지의 위험한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인지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으며 그곳에서 더 큰 계산과 전략이 폭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들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해왔고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무기 사용을 간청했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일 후 수많은 미사일들이 러시아 영토로 날아가며 전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스톰 섀도우만큼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국이 제공한 최첨단 미사일입니다. 11월 20일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의 고위 관료들이 바로 그들의 고향 땅에서 처참히 사라지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왜 스톰 섀도우 공격이 전쟁의 전환점으로 여겨졌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이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을 때의 가혹한 조건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이 미사일이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으며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일은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군사 중심지를 타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 국가들, 특히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전환점은 2024년 5월에 도래했으며 서방 동맹국들은 제한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의 전략적 목표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의 나라를 보호하려면 모든 제한이 풀려야 합니다. 젤렌스키는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의 호소는 받아들여졌고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동맹국들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러시아 영토 깊숙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젤렌스키의 압박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서방 국가들의 더 큰 전략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북한군이 러시아 지역에 등장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김정은 지도자가 약 11.000명이 북한 군인을 시베리아를 통해 러시아로 파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군단은 고위급 장교들, 포병 부대, BM-21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예 부대까지 포함되어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의 해병대 155여단과 공수부대 부대와 함께 훈련을 마친 후 시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의 전방 지역에서 전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11월 20일 공격에서 북한 병력을 목표로 삼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결정을 내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물론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이어갈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확고한 지원을 받기 위해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스크바는 트럼프의 귀환을 전쟁 협상을 유리한 입장에서 이끌어낼 기회로 보고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바로 바이든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대와 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입히며 트럼프가 취임하는 2025년 1월 전까지 전황의 변화를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250km, 155마일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의 중요한 군사기지까지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톰 섀도우는 비행 중 저공 비행을 통해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하며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합니다. 미사일은 고도 정확도를 위해 첨단 유도 시스템을 사용하여 목표를 타격합니다. 러시아는 S-500 등 최신 공중 방어 시스템과 방어막을 자랑했지만 스톰 섀도우는 이를 뚫고 들어가 미사일이 러시아의 중요한 군사기지와 전함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공격에서 지휘관들이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투 지휘 및 작전 통제 능력을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수산업에 대한 반격을 선언하면서 러시아는 강력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는 발표에서 푸틴은 오르닉이라는 새로운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 미사일의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러시아 전쟁의 판도를 바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에 따르면 오르닉은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어느 방공 시스템도 이 무기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푸틴은 또 다른 강경한 발언을 하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보복 반응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핵교리를 조정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모스크바로부터 강력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바와 같습니다. 푸틴은 오래전부터 서방의 장거리 무기 제공을 분쟁의 확대 징후로 보고 있었으며 11월 20일 공격 후에도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하고 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기를 제조한 국가들의 군사 전문가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서방이 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사용한 논리로 서방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는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실패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푸틴의 상투적인 전략으로 러시아 여론을 속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푸틴의 발언과 위협이 겁을 줄 수 있지만 이 전략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많은 서방 고위 인사들, 특히 CIA 국장은 러시아의 핵 위협 수준을 공개적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푸틴을 정치적 도구로 위협을 남발하는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스크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푸틴의 위협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에 따르면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추가로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수십 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첫 번째 사례입니다. 또한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스톰 섀도우와 같은 장거리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톰 섀도우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히 모스크바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폭격기, 미사일 및 중요한 군사 인프라를 더 깊은 내륙으로 이동시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사정거리 밖으로 배치했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225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만 모스크바의 대비로 실제 효율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은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더 먼 거리에서 작전을 해야 하므로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공군 작전과 지휘에서의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또한 넓은 영토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분산되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무인 항공기와 다른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허점을 남깁니다. 현재 문제는 영국의 스톰 섀도우와 미국의 ATACMS 미사일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아니면 더 진보된 다른 장거리 미사일들과 결합될지 여부입니다.
독일이 입장을 바꿔서 독일이 이전에 보내지 않기로 한 토러스 미사일을 배치할지,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응할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중동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비행하며 시리아의 변동하는 땅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계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놓고 다투는 정치적 군사적 지진의 중심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리아에 들어가 동맹을 보호하고 지중해에서 권력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변했습니다. 타투스 기지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요새들은 이제 짐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항공기들은 이제 시리아의 반군들에 의해 포위되고 있으며 보급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가?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크렘린이 복잡한 전략적 계산을 해야 합니다. 시리아에 남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귀중한 자원을 바치는 것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군사적 결정만이 아닙니다. 이 배경에는 정치적 음모, 비밀 협상, 과거의 유령들이 얽혀 있습니다. 러시아가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시리아가 모스크바의 지정학적 꿈에서 치명적인 상처가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푸틴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는 북한의 지원에 의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부에서 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많은 병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북한의 군인들은 사실 정예의 전투군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조직도 부족하고 훈련도 미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요구되는 치열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능력이 부족한 군대이며 이는 러시아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북한 군인들의 총수가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병력 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험 부족과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한 군인들이 등장하면서 전투 효과성을 유지하는 데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그들은 러시아가 이 치열한 전쟁에서 필요한 진정한 전사들을 대체할 수 없다. 수가 많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군대의 질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상황은 군사 전략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장기 전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러시아가 병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부족한 군대에 의존하는 것은 푸틴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 상황의 결과는 북한 병사들이 전쟁에서 요구하는 전투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명확히 나타날 수 있다. 그들에게 제공된 훈련과 장비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맞닥뜨릴 도전에 맞서기에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을 재탈환하는 데 실패하거나 러시아군의 어려움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맡은 임무에서 성공하지 못할 경우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략적 실패를 맞이할 수 있다. 북한 군대는 뚜렷한 약점이 있어 전쟁의 판도를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러시아 군대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방법을 모색하거나 군사 전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비록 대국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만 고급 전투력의 부족은 러시아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만약 러시아가 고급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공격이 실패하거나 진격이 지연되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군대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정부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전쟁의 피로와 인명과 물자의 손실은 러시아 정부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으며 내부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전이 될 것이며 푸틴은 정치적인 압박을 더욱 크게 받을 것이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명확한 승리의 징후가 없을 경우 러시아는 전쟁 목표를 변경하거나 협상 해결책을 고려해야 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푸틴의 명성과 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가 지역 및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군사적,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북한 군대를 위존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것은 러시아 군대의 자원과 전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전쟁에서 전면적인 실패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가의 명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전쟁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러시아가 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 똑똑하고 전략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큰 실패에 직면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 군인들 중 일부는 이미 러시아에 파견되었지만 그들은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는 총을 쥐고도 떨어뜨릴 정도로 힘들어한다. 이는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 군인들은 연료와 탄약, 현대적 장비가 부족한 훈련 환경에서 주로 농사에 종사하며 경제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 군인들이 대다수 시간을 농업에 종사하며 군사훈련보다는 경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특수부대라도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 국제 제재와 북한 내부 관리의 미비로 북한 군대의 장비는 항상 부족하다. 러시아에서 온 전투 보고서에 따르면 한 러시아 병사는 북한 군대의 전투력에 불만을 나타내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군인보다도 더 부족하다. 그들은 대부분 마른 몸을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서 지속되는 식량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기본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 정부는 군인들의 부족한 식사를 강한 체력을 길러준다고 믿고 군인들의 식량을 대폭 줄였다. 그들의 음식은 대개 영양이 부족한 뿌리채소나 옥수수, 운 좋으면 농촌에서 수확한 일부 쌀 정도이다. 식량 부족은 일부 군인들을 범죄의 길로 몰고 갔다. 그들은 주민집, 곡물 창고, 심지어 군부대의 주방까지 침입해 먹을 것을 찾기도 했다. 한 사건에서는 2명의 북한 병사가 유치원에서 음식을 훔치기 위해 엄마와 딸을 살해했다. 북한 군대의 고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좋지 않다. 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고위 장교들이 국경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에 배치되었지만 그들 또한 매우 마른 상태로 보였다. 실제로 북한 군인들의 마른 모습은 그들이 훈련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거의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상황은 북한에서 파견된 3명의 장군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그들이 러시아에 파견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겪는 극한 상황 때문에 러시아를 기회의 땅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러시아에서의 식량 부족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했다. 실제로 북한 군대는 러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긴장뿐이었다. 한 북한 병사는 처음에 더 나은 생활을 약속받았지만 이제는 식량 부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랭군구 지원 자원을 담당하는 MPL 소장은 즉시 공수부대 11사단에 비상식량을 배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충분한 식량을 찾을 수 없자 북한 군대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낯선 자유. 그들을 러시아로 보내면서 그들은 쉽게 적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에서 온 그들은 외부 세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며 현대 전쟁의 복잡성, 기계나 농업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현대 군사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북한 군인들은 기본적인 삶에 대한 지식조차 부족하다. 탈북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경험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전기 공급, 항상 마시는 물이나 영양가 있는 식사가 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 있는 북한 군인들은 처음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성인 영상을 시청하는 데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미세한 전술을 익히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기본을 배우는데 더 시간을 쏟은 셈이다.